이 8월 한 달 굉장히 강한 롤러코스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9월 FOMC 회의 때 빅컷의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라이브를 열었고요.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진입하나. 미국 경제 성장률이 23년 3, 4분기 매우 강한 견조한 성장의 흐름을 보였고요. 24년 1, 2분기까지도 2분기가 2.8%니까 뭐 굉장히 견조한,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4년 3분기부터는 1.5% 수준, 그리고 25년에도 2%를 조금 밑도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경기 사이클 상의 하강 국면에 놓여 있는 리세션, 경기 침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정의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정의는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1% 정도 됩니다. 그럼 2에서 2.1% 정도 되는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경기 침체 맞아요. 전 경기 침체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의 정도가 있겠죠. 다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오늘은 제가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가 다르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경기 침체의 정도를 보면 그 침체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건 아닙니다. 경기 침체의 정도가 예를 들어 한 0%, 뭐 1%, 0에서 1 사이, 혹은 마이너스,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하드 랜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미국 경제의 흐름은 경기 사이클상 경기 둔화,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경기 침체인 겁니다. 경기 침체 진입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진입한다고 하지만 그 진입의 정도는 용인된 경기 침체, 혹은 유인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는 와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이미 계산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다. 그러나 계산한 것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강한 경기 침체가 올까? 그것은 아니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견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 진입 하나를 또 다른 여러 기관들의 전망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3년 2.5%, 24년 2.6%, 25년도에서 1.9%니까, 그러니까 24년 중반부터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안 나왔지만 24년 3분기가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만 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강한 침체라기보다는 그래도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수준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라고 IMF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경제 위기로 가느냐,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당분간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경제 위기가 오는가?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미국 금융 불안 지수를 보면 이런 20년 팬데믹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가 시스템적 리스크예요. 지금 기준선을 밑도는 금융 불안이 사실 걱정 안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리고 FMC 회의 성명서상에도 금융 불안정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뭐 금융 불안 뭐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런 고민도 사실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그만큼 지금 경기가 경제 위기까지는 아닌 것이다라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경제 위기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는 아니다.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는 아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는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그 경기 침체도 강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 8월 5일 정도를 기점으로 대규모 증시의 조정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가? 그 과정에서도 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현상이 역사적인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볼게요. 자금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주식형 펀드 자금,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자금의 장기 시계열로 보면 이 빨간색 그리고 이 파랑색 이머징 마켓 또 디벨로핑 디벨롭티드 마켓 이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다 이 주식 펀드 자금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채권형 펀드 자금도 신흥국으로부터는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채권형 펀드 자금이 선진국, 미국이나 이 북미 지역을 향하는 그런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대대적인 주식 조정이 있었지만 그게 중장기적인 근거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과도한 우려였고 과장된 경기 침체였고 과잉 공포감이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간 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봐도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입증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 이게 정말 과잉 공포였을까? 과장된 경기 침체 맞을까? 근데 왜 과잉 공포였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걸 설명드리려면 일단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됐고 실업률이 4.3%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정말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업률만 보면 취업자 증감을 보면 정말 경기 침체 강하게 올 것 같아 하는 불안감이 들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그 주가 조정이 대폭락장이 있었던 날 저녁에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 PMI가 쭉 50을 밑에 밑돌면서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정말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나?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과잉 공포였다. 경기 침체를 너무 과장되게 해석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입증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8월 5일 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8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또 이 이상으로 증가하겠다라고 시장에서 기대했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우려할 만큼의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겠구나. 정말 너무 심각한 경기 침체까진 아니었겠구나. 일시적인 거 맞았겠구나라고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그리고 24년 상반기까지는 22, 23, 24,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숙제였으니까 물가가 잡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는 물가 지표가 잡힌다라는 걸 보여주면 증시가 호재였고 물가가 안 잡히네라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조정받는 '금리 인하 없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장이었지만 24년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숙제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경기로 바뀌었다. 물가에서 경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숙제인 거예요. 경기가 숙제이니까 결국 경기가 악화된다라는 시그널만 나오면 미국 강한 경기 침체 오나 하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고 또 근데 그다음 날 다른 지표가 경기 침체 너무 우려하진 않아도 돼 하는 지표가 발표되면 또 다시 반등하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인 것이다. 대표적인 지표 발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조적으로 과장된 경기 침체 맞나?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도 뭐 국제 기구도 경제연구원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는 당연히 온다. 그런데 우리가 공포심을 갖는 것은 하드 랜딩 온다잖아요. 근데 진짜 하드 랜딩 올까에 대한 구조적인 흐름을 또 봐야 되죠. 그 흐름을 볼 때는 GDP 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2분기 속보치가 2.8%였어요. 그리고 2분기가 2.8%였는데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GDP 성장률 3분기 추정치가 2.9%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2.8%, 3분기도 2.9%로 감지합니다. 근데 아틀란타 연은 저도 가봤었지만 이 아틀란타 연은에서 이 GDP 나우라는 지표를 발표하는 3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여러 지표들이 그때그때 발표될 때마다 그 값을 반영하면서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지표들을 망라해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은 3분기도 2.9% 수준을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정말 하드랜딩 올 거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또 뭐 미국 경기를 판단할 만한 여러 지표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미국의 또 자산 시장 하면 또 하나가 한 축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도 S&P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지금 대략 한 6, 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의 상승 흐름도 계속 뒷받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하드랜딩 온다라는 그런 사인을 지금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여러 시그널들 가장 대표적인 게 샴 룰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샴 룰이라고 읽긴 많이 읽는데 굳이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한다면 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삼 룰인데 이코노미스트죠. 클라우디아 샴. 이 클라우디아 삼이라는 이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는 페드에서도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6월 달에 이런 표현을 했었죠.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했었죠. 7월 초중순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지금이 금리 인하 시점이다. 그러니까 7월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클라우디아 삼은 갖고 있는 그 룰이 뭐예요? 실업률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4.3%를 기록했는데 1년 중에 최근 1년 중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 여기 보시면 대략 3.5% 여기 있네요. 이게 1년 전 실업률이죠. 23년 여기 있네요. 이 값에 비하면 0.5% 포인트 이상 실업률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의 실업률 지표보다 중에 제일 낮은 실업률보다 최근 발표된 실업률이 0.5% 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경기 침체가 항상 온다.
라고 강조하는 학자입니다. 어쨌든 이 학자에 따르면 그 샤메 법칙에 따르면 그러면 그 값인 거죠. 차이값. 차이값. 그러니까 7월 실업률과 1년 전 가장 낮았던 실업률의 차이값이 지금 약 0.5%니까 이 값이잖아요. 그 차이값이 높게 치솟을 때가 뭐예요? 다 굉장히 강한 경제 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경제 위기가 오는 시그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죠?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룰에 기초한다면 0.5% 포인트를 상회했으니까 정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노동 시장의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를 보면 노동 수요가 보시는 것처럼요.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을 웃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을 찾는 노동 수요가 기업들의 소상공인들의 기업들의 중소기업의 대기업들의 원하는 인력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 취업자 수라든가 노동 공급, 경제활동 인구는 그것을 밑돌아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보다 노동 수요가 더 많아요. 지금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이 고용 침체라고 일컬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제가 설명드린다면 실업률이 만약에 지금 5%인데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최저 실업률이 5%인데 거기에서 최근 발표된 실업률이 5.6%가 발표되면 이미 높은 실업률에서 굉장히 강하게 높아지니까 그거는 고용 침체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렸던 실업률은 4.5%도 안 되는 5%도 채 안 되는 미국이 생각하는 아주 아이디얼한 고용 상황, 고용이 너무나 탄탄하다라고 할 만한 상황,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실업률에서 조금 올라간 것.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간 건 불안한 건 맞아요. 실업자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 고용이 침체됐다라고 정의 내릴 만큼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근데 그 3룰에 기초한다면 경기 침체 아니야? 3이라는 학자는 어쩌면 그 3룰의 기초에서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방면으로 상대적으로 못 보고 조금 더 그 3룰에만 기초해서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다각도로 못 보는 현상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룰 말고 다른 여러 이론과 룰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하는 그런 법칙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적정한 고용률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충분히 참조가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에반스 룰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반스 룰, 찰스 에반스. 이분이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출신이에요. 23년도까지는 시카고 연은 총재이셨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시고요. 그 에반스 룰에 따르면 실업률이 6.5%를 상회하면 그때부터는 고용이 부진하다. 그래도 6.5%를 밑돌면 완전 고용이다. 이게 에반스 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는 있으나 6%도 안 되는 실업률인데 그걸 가지고 고용 침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장된 경기 침체 우려 아니겠는가? 과장된 과잉 공포감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에반스 룰은 금리를 고용 지표를 보면서 만약에 6.5%를 상회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물가 상승률이 2.5%를 만약에 밑돌면 너무 저물가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5%를 넘으면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일종의 물가와 고용이라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책무, 맨데이트, 두 가지 책무라는 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을지 인하하는 게 맞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거죠. 이 기준에서도 찰스 에반스는 6.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 아니잖아요. 고용 침체 아니잖아요. 실업률이 최근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기준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업률이 최근에 4.3%로 빠르게 상승한 건 맞지만 이 졸트 이 보고서에서도 기준선이 6%입니다. 실업률 6%를 훨씬 밑도는 국면이고 IMF 외환위기 때 실업률은 이렇게 10% 정도를 상회했었거든요.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 이렇게 실업률이 치솟으면 그거는 뭐 강력한 경제 위기의 시그널일 수 있겠으나 어 찰스 에반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급격히 상승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6%를 밑도는데 그게 고용 침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또 모르겠다. 찰스 에반스라는 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너무나 유명한 것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필릭스 곡선. 사실 지금 유명한 것들 몇 개 보여드리는데 이 중에 제일 안 유명한 게 샤뮈룰이에요. 제일 안 유명한 게 이게 제일 유명한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필립스 커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죠?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물가를 내리는 거예요.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는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다예요. 그리고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B에서 A로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실업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은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목표하는 통화 정책의 그 방향성 하에서 본다면 그냥 가야 하는 여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용인된 경기 침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 5%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물론 제가 강조한다면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 필립스 커브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에반스 룰이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해 볼 때 파월 연준 의장이 FMC 회의 7월 31일 날 있었던 F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중에 고용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최근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가리켜 고용 시장이 조금 냉각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고용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런 표현을 절대 할 수 없죠.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정상화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여는 총재로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적정한 금리가 무엇일까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고용 시장이 조금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 용인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산된 용인된 경기 침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필립스 커브 말고 더 유명한 거 사실 이제 이론 말고요.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신호라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게 뭐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아닙니까? 근데 long and short interest rate swap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23년, 24년 계속.
근데 그 8월 5일 맞나요? 그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있었을 때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했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락했지만 2년물 금리가 더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됐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 주식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 신호라고 일컫는데 역전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지표나 여러 어 룰이나 인덱스나 이런 걸 봐가면서 고루 보면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데 그냥 3 룰만 가지고 어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경기 침체 강한 하드 랜딩 오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의견을 또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룰이나 법칙 뭐 혹은 인덱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분의 의사결정을 경기 침체의 신호로서 많이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 그러니까 워런 버핏 이펙트라고 제가 표현을 해 볼까요? 워런 버핏은 뭐 워낙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국 단기 국채 보유량이 페드가 갖고 있는 양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2분기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를 2,346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23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연준이 보유한 단기 국채가 1,953억 달러니까 26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버크셔는 323조 원, 연준은 269조 원 갖고 있으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이렇게 단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것은 엄청난 경제 위기의 신호 아닌가? 애플도 정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많이 이 기사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단기 국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단기 국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가 연준보다 많이 갖고 있다. 정말 많은 규모죠, 당연히. 그런데 단기 국채 말고요. 연준은 중장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물가 연동채라든가 중기 국채, 장기 국채 이런 중장기 국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연준이에요. 미 국채 규모로 4조 4천억 원, 4조 4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6,05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보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단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상은 경제 위기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연준이 단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지 않은 거죠. 한 가지 팩트는. 그리고 뭐 워런 버핏은 항상 성공만 합니까? 항상 실패만 합니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뭐 성공을 많이 했으니까 그 자리에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분의 의사결정이 마치 인덱스처럼 뭐 작용은 하겠죠. 일부는 작용하겠죠. 그러나 뭐 불안한 장인 건 맞죠. 그러나 이것이 하드 랜딩의 신호다라고 받아들일 만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음, 이제 대망의 미국 어, 경기, 소위 금리 인하 정도와 금리 인하 이후의 경기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를 의견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 이후의 경기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9월 FOMC 때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다시 경기 선순환을 유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서 이제 낮은 금리를 향해 천천히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다 보면 그게 기업들에게는 신규 투자하라는 시그널로 읽히고, 그리고 신규 투자하고 일자리 더 많이 창출돼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 성장률도 더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시나리오로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또 단행하니까 어 미국 실업률이 뭐 4.3이나 그 이상을 기록하다가 금리 인하 이후에 바로 작용하진 않으니까 한 두 달 정도 이후에 고용 시장이나 시장의 실물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니까 그 뒤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GDP 성장 경로상에서 정말 금리 인하 전까지 좀 조정되는 흐름을 나름 보이다가 그 완만한 반등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성장 경로, 미국 경제 성장 경로에 해당됩니다. 실업률 전망치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이 나름 좀 올라가다가 25년 1분기 분기별 실업률이죠. 1분기까지는 높은 금리에 따른 그 영향이 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25년 1분기까지는 실업률의 정점을 좀 기록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실업률이 또 하향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어, 강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면서 또 경기 침체 최악의 하드 랜딩까지는 방어하는 그런 절차를 갖지 않을까.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규모도 뭐 굉장히 강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뭐 어쩌면 적정한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미국 경기 인하 이후에 어, 굉장히 강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경기 침체 현상, 말드한 경기 침체 현상이 전개되다가 그걸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 인하라는 툴을 쓰는 것이다. 그게 통화 정책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나리오와 정말 비컷 가능한지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말이죠. 미국 금리 인하 시나리오로서 많은 IB 투자은행들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을 7월 5일에는 뭐 9월에 인하하겠지, 12월에 하겠지, 뭐 11월에 하겠지, 뭐 이런 좀 분산된 의견이었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어, 이 투자은행들이 IB가 하나같이 만장일치로 9월에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 중 금리 인하 폭이 7월 5일까지만 해도 25bp가 절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한 차례 혹은 50bp 두 차례 금리 인하하겠지 했는데 지금은 두 차례 이상 혹은 B컷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양상이 바뀐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진전될까라는 것을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될 텐데, 시장의 지금 기대가 좀 재밌지만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51%로 보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0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금리 동결은 0이에요.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25bp 하거나 아니면 50bp 하거나 거의 반반이죠. 이 정도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주식시장의 흔들림, 요동치는 현상, 경기 침체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7월 31 일까지만 해도 뭐 아마도 금리 인하는 9월에 처음 할 거야 한 차례 87.7%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블랙 먼데이를 지나면서 이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9월에 금리 인하 어 하거나 하더라도 B컷도 거의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11월에 12월에 연이어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지금은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또 과잉이지 않나. 왜냐하면 과잉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과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9월 달, 8월, 9월 달 동안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판단하겠지만 그 지표들이 강한 경기 침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혹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빠르게 둔화는 또 아직도 안 되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 그 정도는 아니겠네. 그러니까 지금 또 김칫국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근데 9월 FOMC 회의 때 B컷까지는 아니고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25bp만 인하한다. 라고 한다면 또 실망하는 일이 있겠죠. 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주가가 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금리 인하를 밑돌게 금리 인하하는 것인가?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잉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잉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꺼지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B컷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 대대적인 통화 정책을 어, 발표한 연준이 정말 1년 넘게 만에 뭐 22년 금리 인상할 때부터 비교한다면 약 3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B컷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경우 그것은 하드랜딩 일대에 가능한 거니까 그러긴 어렵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룰이 베이비 스텝 룰이에요. 빅 스텝에는 룰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요. 자이언트 스텝에는 룰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스탠스의 변화를 베이비 스텝으로 아기 걸음걸이로 아장아장 조금씩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절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 빅컷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경기 침체에 하드랜딩에 강한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기 어렵겠다. 그래서 8월 22일부터 24일 동안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 잭슨홀 미팅 때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향후 통화 정책 기조의 스탠스를 발언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월 FOMC 회의 때 그 발언대로 통화 정책 기조를 이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 전망도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제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9월 25일자로 25년 경제 전망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8일자로 북콘서트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28일 오전 10시 반에 25년 경제 전망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미리 일정 확인하시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 안내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능하신 분은 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분석 마무리하고요. 남은 한 주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